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성태 전 대표님,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더 빨리 나오는데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현재 이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게 87일 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에서 변론 종결을 마친 게 33일째 되는 날이 내일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변론 종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심판 종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 아무래도 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전에 행정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무게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심판 네. 이 무게감도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타이밍의 정치학이 이제 제대로 발휘되는 그런 관점에서 내일 10시에 있을 헌재 심판의 이제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것입니다. 네. 홍익표 전 대표님,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각하를 얘기합니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문제 삼아 한 총리 탄핵 자체를 무효 삼으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기각과 각하 두 개 중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각은 내란의 가담이나 동조와 관련돼서 좀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국회 소추진단이. 네. 그러다 보니까 증거 불충분 등을 해서 이것은 이제 기각이 내려질 것 같고요. 또 상설특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도 위법의 이 여부는 있지만 위법의 그 위법한 행위는 맞지만 이것이 그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일부 국민의힘 측에서나 여권에서 희망하고 있는 각하는 우선 첫 번째는 국회에서 151석이냐 200석이냐 논란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또는 그 대법원 등 사법부가 국회의 절차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절차를 존중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그 어느 정도는 그 절차적인 문제는 인정을 해주 특별하게 각하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각하보다는 본안에 있어서의 기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만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이 무효라는 각하를 결정하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 심판 이 자체가 기각보다는 각하 가능성의 법률 전문가들이라든지 심지어 민주당 내 뭐 정치인들도 일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각하 결정이 만일 이루어지면은 헌재가 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 아닌 200석으로 판단하고 이 내란죄 철회를 문제 삼으면은 탄핵 자체가 무효라는 그런 각하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당장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그 문제도 이제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 입장은 기각되면은 모르지만 각하되면은 이 두 재판관 임명에 대한 문제를 아마 제기할 공산이 커졌다는 네. 것이죠. 홍익표 대표님, 민주당에서는 그런 논리라면 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도 무효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각하 가능성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높고요. 또 네. 설사 만약에 뭐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지만 각하될 경우에도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했던 여러 가지 권한대행으로서의 그 어떤 그 효력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행위가 그 탄핵 절차 자체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적 프로세스를 받았는데
뭐 헌재가 보기에는 각하 결정을 내린 그 상태라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천무효하고 그 이전에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문제를 백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이 58%가 되고 중도층에서는 64%나 탄핵 찬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론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과반수로 따지면은 탄핵 찬성이 더 많은 것이 맞지요. 한 60% 가까이 나오고 반대가 40% 언저리 전후가 되니까 6대4 정도 비율로 나오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과반수 6대4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과거의 사례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의 경우를 보면은 거의 한 80% 가까이 탄핵 찬성을 기록하면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과반수로 따지면은 탄핵이 찬성이 많으니까 탄핵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탄핵 찬성이 많기는 하지만 반대쪽의 결집이 워낙 강해서 여론의 에너지는 거의 뭐 반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래서 저는 이번 이 탄핵의 여론을 보면 마치 태풍 전야의 어떤 그런 팽팽한 긴장감 그런 형태로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MBS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탄핵 선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의견이 55%지만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42%나 됩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당분간 갈등, 충돌이 이어질까요?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각 여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진정성이 없다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야 모두 좀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윤 대통령의 발표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네. 과연 윤 대통령이 승복할 거냐, 아니면 승복을 반대하는 의견을 낼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도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윤 대통령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아직 뭐 뚜렷한 물론 이제 선거 현재 관련해서- 선거 결정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러기 이전에 현재 상황이 좀 사달이 난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뭐 사달이 났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탈이 났을 경우에 이 사달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처음에 헌재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되고 접수가 됐을 때 이 변론기일 절차를 정하는 변론 준비기일 당시에 그러니까 현재 측과 특히 국회 탄핵 소추팀 간에 네. 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탄핵 심판 이 절차를 갖다 좀 간결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란죄를 드러내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헌재 심판에 대한 불신을 이제 자초한 그런 측면이 됐고 더군다나 그런 변론 준비 기일 때 그럼 내란죄 부분은 이거는 행사재판 행법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은 간결하자.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변호 소추인 이분들도 그게 참여해가지고 그런 결정이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지금 크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정리도 지금 못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네. 과연 홍장원 차장의 체포자 이 명단 메모의 신빙성 문제라든지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졌는지 또 각종원 사령관의 요원 뭐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진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그 허위 자백 회유 이런 문제들이 사실관계 정리가 다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헌재 재판 연구관이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데 인용할 경우의 수와 그리고 각하 낼 경우의 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팽의하고 편결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순조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에 월요일 한덕수 총리 헌재 심판 이루어지고 내일입니다. 네. 내일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 나오고
그럼 뭐 예측대로 뭐 금요일 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네. 탄핵 선고가 앞서 나올까? 임 교수는 금요일 좀 예상하던데. 그건 다 예상 예측이고 뭐 네. 추측인데 저는 이제 현재는 6개월 이내에 이 결정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현재 내부가 지금 사달이 난 상태에서 더군다나 결정문 쓰는 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네.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과연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건지 상당히 의문이 들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뭐 조기 대선이라든가 향방이 정해지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네. 뭐 선거 이제 인용이 돼버리면 60일 이내에 무조건 대선은 치러야 되는 것이고 네. 만일 기각 내지 각하하면 대통령 직무에 즉시 복귀하는 거죠.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여지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과를 무조건 승복하고 조기 대선에 협조할 것인가 그 말씀인데 그거는 네. 당연히 협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지 아니면 지금 2심이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뭐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잖아요. 영향이 그럼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우선은 뭐 가장 저희들로서는 그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는 3월 26일에 있는 2심 그 선고에서 1심과는 다르게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그 피선고권이 유지될 수 있는 형이 나오는 것이 뭐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네. 경우에는 뭐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탄탄대로가 열린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2심에서 1심과 유사한 그런 수준의 판결이 나왔을 경우인데요.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아마 일정 정도 지지율의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 네. 민심에 어떻게 동의의 반응을 보일 건지 그게 1차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가장 큰 이제 이 문제가 된 리스크는 제가 보기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느냐 네. 하는 문제죠. 사법적 문제를 안고 2심 같은 그런 리스크가 있었을 때 만약에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안팎의 그런 큰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3심 선고 자체도 633 원칙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2심에서 3심 넘어가는 행정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그 대선 이전에 3심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생목 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논란입니다. 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탄핵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시는지요? 글쎄 아마 당내 안팎에서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놓고 아마 설왕설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확정될 텐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복귀한다면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안팎도 비판도 있는데 다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일련의 정치적 행위가 민주당으로서는 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거부권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만장일치로 그 국회 권한 침해를 인정했고 이건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것 자체는 아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다룰 것 같은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지연했던 거고 또 네. 그때는 기간이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3주가량 지났고요. 네.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소에 그 임명하라는 그런 만장일치의 그 법적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도리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는 달리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임지병 교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던데요. 김성태 대표님,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로 만약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한 총리를 압박할 명분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정말 실익 없고 참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이미 내일 헌재 심판 결정이 다시 이제 한덕수 대통령이 뭐 기각 내지 각하로 이제 총리직으로 복귀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직무를 이제 행하게 되면은 그나마 대한민국의 행정 공백 이게 좀 안정을 찾으면서 네. 특히 뭐 국가 불확실성에 대한 대신인도 경쟁력 약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계 대한민국의 그래도 최고의 이제 대미 전문가 미국 대사 지냈죠. 또 통상교섭 본부장으로서 간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지금 대처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최상목 대응 이 지금 현재 탄핵 소추를 그대로 밀어붙여 버린다. 이거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이런 30번째 탄핵을 이제 감행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의 이런 불안정성을 전 세계에 가시하는 그런 한마디로 몰상식한 행위 이상 이하도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아마 세계적인 앞으로도 영원히 깨지지 않는 기네스 북에 이렇게 민주당의 그 업적을 아마 가시하는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여야 잠룡들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시장은 뭘 알고 말하냐 하면서 두 사람을 공격했는데요. 세 사람의 노림수는 뭘까요? 일단 유승민,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문제 의식은 미래 세대가 손해 보고 그걸 통해서 기성 세대가 이익을 받는 구조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 거고요. 특히 유승민의 경우는 그렇게 개혁을 해본들 연금의 지속 가능한 그 기한이 몇 년 정도 늘어나는 거에 불과하다. 평소 유승민이 그 주장해왔던 재정 건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정시 없는 그 복지는 허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어떤 정책적 그 관점에서 본다면 두 사람의 문제 의식이나 정책적 이 관점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알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공격을 한 거는 어쨌든 홍 시장의 전략적 타겟이 20대 남성 또는 30대 남성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집권 한동훈, 유승민 이 두 사람의 연금 개혁 반대는 바로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그 잠식 가능성, 홍준표가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 미래 세대에 대한 그 잠식해 들어오는 부분을 의식하고 견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먼저 나서서 반대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면 소장님, 오세훈 시장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던 토지거래 허가제 번복으로 좀 비난을 받았고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연일 언급되고 있는데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번 정책은 아니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도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뭐 네. 다시 성장이다. 뭐 이런 내용을 본다면 이 정책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준 것도 본인의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좀 뭔가 이제 중도층 확장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이 강남 상구는 이 서울에서도 이 국민의힘의 최대 지지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을 풀어줌으로써 뭔가 본인이 향후 뭐 대선이 열린다면 경선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거를 번복한다?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번복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정치적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정무적 판단 이 모든 거를 좀 의심받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대선 구도에 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반대하는 의견을 찾아보더라도 2030 남성층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모두 좀 2030 남성들을 좀 잡기 위해서 모든 대선이 열린다면 대선 후보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2030을 노린다기보다는 먼저 본인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의 70세 이상, 뭐 70대 이상 고연령층을 겨냥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좀 실패로 끝나다 보니까 저는 뭐 대선 구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지지율도 상당히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 등 국민의힘 후보 모두가 한 자릿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보다 낮은데 이 대표의 독주 흐름에 변화를 주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 갤럽 여론조사는 그 조사 방법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거를 비보조 지지도라고 해서 지지도를 물을 때 후보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방식의 조사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설문지가 있고 보기가 없는 주관식 설문지 시험지를 있었는데 그 바로 주관식 설문지를 연상하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방법의 특징은 뭐가 하면은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를 했고 했기에 네.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래 보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는 100표를 얻었다고 하면 한 80%는 정당 고정표, 나머지 한 20%가 인물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막상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에 지금 보면 여러 명으로 분산되어 있는 인물을 다 합해도 지금 이재명만큼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거기서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은 고정표가 결집이 된 상태에서 인물표가 더해지는 이런 식으로 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 갤럽조사는 이렇게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 상황이 온다면은 역시 50대 50 또는 뭐 52대 48 그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부동층 여전히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업과 성장을 강조하면서 중도 확장에 신경을 쓰는 것도 이 부동층을 의식한 행보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 갤럽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1년 후 본인의 경제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조사를 하면은 대략 우리나라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응답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략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나빠질 거라는 응답이 1년 후에 내 경제 상태가 매우 나빠질 거라는 의견이 56%에 달하는 거 나타났고요. 네. 좋아질 거라는 응답은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대선도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 탄핵에 대한 어떤 찬성했냐 반대했냐 그 에너지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표가 기업가 성장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경제 성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부동층을 의식한 행보라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뭐 상당히 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홍익표 전 대표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설특검하고 이제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는 좀 구분이 좀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네. 우리가 보통 특검법이라고 할 때는 일반 특검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 인력도 한 40명 가까이 최대 할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까지 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간소하게 칠합니다. 네. 그 수사 검사도 5명이고 그 60일 기본으로 해서 1회 30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90일이 90일이죠. 되는 네. 거죠. 다만 이 그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건데요. 임명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그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상설특검이 지금 이거 외에도 몇 개가 지금 통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임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후속 추가적으로 이것을 어떤 그 처벌하거나 또는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저 법률적인 내용이 그 부재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거는 입법 미비 사항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후에라도 법안을 좀 조정을 해서 이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나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과 규정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성태 대표님, 상설특검의 경우 말씀하셨듯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국민의힘 그만큼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검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이제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정치가 개입해서 그렇게 이제 수사 방향도 정하고 또 수사 주체도 그러면 어떤 이 검사가 특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임도 되어지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실제 내용을 이제 국회에서 정하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와 관련한 재반 수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면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 특검을 지금 현재 지금까지 너무 앞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수용을 하지 않고 한덕수 이제 총리 같은 경우도 권한 대행 시절에 이 내란 상설 특검을 갖다 수용하지 않았다고 쉽게 말하면 회피했다고 해가지고 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제 상설 특검은 이제 앞으로 최상목 지금 대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지 안 그럼 내일 한덕수 또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복귀하게 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이건 이제 거부권을 행사는 할 수가 없어요. 네. 대통령직이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큼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상설 특검을 통해서 일반 특검이 되지 않으니까 조기 대선 기간 동안에 이게 대선 구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지금 가져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뭐 마약 문제 이런 것 전반적으로 여기 상설 특검에 다 담자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 목적에 지금 이제 일반 특검 안 되니까 이제 상설 특검을 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어느 검사를 갖다 상설 이 특검의 검사를 임명하더라도 이건 아주 공정하고 신중하게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홍영식 소장님, 그런데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에서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 갈등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잠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친한계를 유심히 보면 친한계의 어떤 전략이라는 것이 현 정권과 차별화를 통해서 이 정치적으로 극적 효과를 이렇게 노리는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통적 보수 정당에서 잘 쓰는 전략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전략 자체가 지금 기본적 특징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 친한과 친윤계 간의 갈등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탄핵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친한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네. 친윤에 비해서 뭐 갈등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전과 같은 그런 큰 갈등 관계는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홍익표 전 대표님, 방금 전에 김성태 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상설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대선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게 정당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뭐 선거의 유불리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네. 뭐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평고속도로 건이나 그 주가 조작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취임 전부터 그리고 취임 이후에 계속
이어졌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거나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높게 이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였을 때는 도리어 밀어붙인 쪽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상설특검 또는 일반 특검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인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뭐 손해볼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한 번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한 번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민주당이 차기 만약에 뭐 정권이 그 조기 대선을 하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차기 대선이 민주당으로든 또 설사 국민의힘 내에서 정권이 교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안은 특검 등을 통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이 뭐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대선 등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근데 만약 상설 특검이 출발을 한다면은 저는 네.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출발이 될까 이런 의문들이 좀 들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 추천을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하든가 아니면 이제 뭐 내일 국무총리로 복귀하면 이제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상설특검이 출발한다면 향후 대선 전국에는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 논란은 대선 전, 대선 지금까지도 항상 진행형이에요. 네. 한 번도 매듭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있지만 동시에 이 의혹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도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영식 소장님, 경찰이 김건희 여사가 이재명 대표를 총으로 쏘고 나도 죽겠다고 말했다라는 경호처 직원 증언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부인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여부나 법리적인 뭐 문제는 제가 이 말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국민 정서상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고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수사 주체가 검찰이 될지 공수처가 될지 공수처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 여론의 어떤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검찰이 명태균 씨 의혹 수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공간을 압수수색했는데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향후 정치권에 이 문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은 이 명태균 리스크에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틀고 가야 될 그런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집무실하고 또 공간 압수수색 당하고 측근 뭐 부시장 했던 사람 뭐 가택까지도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데 뭐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진작에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빠르게 이 지금 현재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 뭐 그런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헤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뭐 문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오세훈 시장을 검찰이 직접 이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의혹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혐의가 있는지 이 관계를 판단하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일 이번에 조기 대선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명태균 이 의혹 때문에 출마 자체가 뭐 이 발목이 잡히지는 그런 상황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어질 것 같고 뭐 사실상 같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도 이거는 조족지혈이다. 물론 이재명 대표를 이제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죠. 조족지혈이니까 힘내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자신의 참모 그러니까 스텝 진영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정비해서 본인의 뭐 대선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확고한 대선 의지를 가지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로 발판으로 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시각이 궁금한데요.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명태균 씨 관련 검찰 수사가 대선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조족지혈 표현한 게 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보기엔 동병상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 같이 그 방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명태균 게이트는 도리어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 훨씬 더 대선에 미치는 파장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권의 주요 인사, 정치 소위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금 일각에 보기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쨌든 연루돼 있는 것으로 지금 그 경찰 수사나 그 명태균 씨 어떤 녹음 파일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문제가 정치자금법 관련된 건데 일단 김영선, 명태균은 수사가 돼가지고 지금 두 분이 구속돼 있고 네. 오세훈,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이후에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돼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불법 여론조사 문제죠. 불법 여론조사에 지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의원 등 여러 사람이 또 그 거론되고 있고 또 세 번째 큰 것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이 문제가 수사가 된다면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부부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거론되는 분이 오세훈, 홍준표 등등 이런 분들이 그 여권 내의 주요 대선 후보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게 명확하게 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중간에 계속적으로 연루가 됐느냐, 뭐 결백하다 이런 식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이 대선 어떤 그 가도에 있어서는 먹구름이 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때 국민의힘 안에도 친명계, 반명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는 뭐 예. 인물들 중심으로 합종 연행 또 어떤 새로운 결사체 이런 게 형성될 수가 있을까요? 맹태균 씨 때문에 이제 말 조기 대선 저는 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우리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그런 앞으로 이제 대선 행보에 이 맹태균 이 리스트 맹태균 의혹 가지고 이게 발목이 잡히냐 이 문제를 논한다는 이 자체로 제가 좀 상당히 입장은 곤란합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저 정치 경험으로는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이 이제 한마디로 불법 여론조사를 갖다 과거에 이제 한 거거든요. 네. 앞으로 지금 현재 상태 진행행위 아니고 이 부분은 또 본인들이 해당 당사자들이 직접 뭐 불법 여론조사를 시켜가지고 자기 선거에 그걸 활용하면서 이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갖다 직접 막 돈을 주고 이래 했다 하면은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장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오는 명태균 씨 파일에 보면은 해당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연루 의혹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대선의 호재입니다. 예. 특히 여기에 지금 관련성이 있는 뭐 오세훈, 홍준표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일부 강력 단체장들도 앞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해당자들이 나오겠죠. 그런 만큼 이제 뭐 인석지금 이제 개혁신당 대표까지도 이렇게 강범위하게 이게 영향을 주려고 너무 강범위하기 때문에 대려 이거는 이슈가 되질 못할 가능성이 네.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국회 법사위 야당 주도로 26일 긴급 현안 질의에서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물론 이제 명 씨가 출석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명 씨 관련 논란 이게 이제 여론 흐름을 예의주시할 텐데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큰 영향이 안 주면은 이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네. 일단 그냥 사회 여론조사가 아니고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에 여론 조작을 했었고 그 방식이 너무 대범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조작을 했다는 것인 거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관련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통신법 위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조작을 해서
명태균 의원이 이 자료를 갖고서 정치인들하고 거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정치 자금법상 주고받아야 되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거래가 아니고 직을 서로 주고받는 거래까지 했으니 이것은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관련자들이 차기 대권 주자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들은 바로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청산이 안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관행이 바뀌지 않을 그런 정도의 문제로 저는 보여져서 이것을 뭐 여야 서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정치인들이 관심이 아니고 나는 상관없다. 또는 정치인들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정치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어쨌든 이번 주 주요 이제 선거가 이어지는데 여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 위에는 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 가능합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수사와 탄핵 관련해서 수사하고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1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최하위로 나타났는데 네. 여전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지금 뽑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주에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신뢰도가 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주는 정말로 지금 저도 지금 차기 대선을 이야기해야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를 정도로 저 자신도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제발 이번 주에는 결과가 나오기를 지금 학수고사합니다. 김성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될 법적 기한은 6개월입니다. 네.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아마 헌재 내부에서도 제대로 지금 사단이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과연 헌재가 결정을 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두 분이나 아까운 목숨을 지금 잃었어요. 네. 지금도 헌재 주변은 지금 현재 진영 간에 그러니까 자리 싸움까지 하면서 정말 이 헌재 재판관들이 한 점 흠결 없는 결정문을 써내고 또 과연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시비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들이 이걸 교통정리가 잘 된 가운데 이 편결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뭐 여야 그리고 뭐 많은 언론의 데스크까지 총 지금 현재 정보망을 가동시켜도 지금 현재 원활한 헌재 내부의 분위기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정론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전혀 문제를 취재가 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8명 외에는. 그런 측면이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부간에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이 내부적으로 이미 교통정리가 돼 있다면은 네. 이거 이렇게 시간 끌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아니 복잡하고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이걸 갖다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건데. 근데 민주당 측면에서도 아까 말한 처음에 이게 내란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이 본질의 한 70%는 이 내란죄가 핵심인데 그 내용을 갖다 드러내고 하자 그랬으니 그 나머지 30%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적인 12.3 비상계엄의 실제적 사실 그거는 존재해요. 네. 그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절차적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판결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문제죠. 참 어렵습니다. 네, 홍익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 새로운 국면이 이어집니까? 글쎄요, 이게 참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는 두 가지 기준이 다 있겠죠. 국가적 중대사고 어떤 리더십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 있다면 또 네. 하나는 공정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두 가지 가치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의 내부적인 어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리더십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에 따른 부담감, 그다음에 광장에서 그 양극단의 정치 세력이 격돌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다음 주 안에 판결이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의 기한 일자에 대해서는 또는 경과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브리핑을 해주는 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번 주에 네. 판결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판결이 네.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어떤 앞으로의 경과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쟁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한 번 정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누가 책임 있게 공보관이든 아니면 권한대행이든 누가 주심 재판관이든 브리핑을 한번 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헌재가 한덕수 이제 총리의 탄핵 심판이 이제 결론을 내면서 비상계엄의 선포의 유연성 여부를 이제 판단할 경우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가름자가 됩니다. 네. 오늘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